네, 화이트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 움직임을 여론 동향으로 짚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코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해드립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찬입니다.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승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승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뭐 이번 주는 이 주제를 빠뜨리고는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만 5세 치약 연령. 예. 그래서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처음에는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는데 네. 아주 최근의 발언은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건 누구보다도 다른 반발보다도 맘카페입니다. 난리가 나겠습니다. 승자가 맘카페. 예, 승자가 맘카페인 이유는 통통통. 엄마를 이길 수는 없다. 마음을 이길 수는 없다. 통통통. 지금 맘카페에 올라오는 내용은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왜 이런 거 중요한 거 충분히 좀 소통 안 해. 첫 번째는 불통. 두 번째는 이런 주제로 우리 왜 또 힘들게 만들어. 고통. 네. 세 번째 통은 어쩌란 말이야. 분통. 통통통. 이러면서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여론상으로도 아주 반발 여론이 지금 뭐 발표되고 있는 여론이 이제 국회에서도 있고 일반 여론조사도 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론조차도 미리 탐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좀 끌고 나가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맘카페에서 안 돼. 통통통. 불통, 고통, 분통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나 이런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정부에서. 이걸 뭐 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맘카페 회원들의 지금 주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통통통 하셨는데 네네. 결국은 뭐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이제 좀 대주셔야죠. 구체적으로 왜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의 상태인지 충분히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 이걸 종합적 사고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만 5세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더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만 5세는 초등학교 입학은 무리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운 5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정말 자충우돌 우충자돌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거든요. 홈 언론 나오잖아요. 미국 영화에 나홀로 집에. 지금 이 5세 아이들이 만 5세 아이들은 더 적극적인 모살빔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돌보겠다? 그럼 애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왜 이런 상황 자체를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그냥 좌시했느냐 이런 반발이 터져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가 됐나요? 어제 발표가 됐나요? 광주방송과 UPI 통신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만 5세 학제 개편하는 데서 찬성 19.7%, 반대 76%입니다. 거의 뭐 10명 중에 지금 모든 조사가 8, 9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스테이크홀더, 교육 관련한 이슈는 스테이크홀더가 세 축이 있거든요. 학부모,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또 연합회 이렇게 세 축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조사들이 뭐 거의 80%, 70% 이상 다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맘카페 엄마들이 지금 격분하는 거는 요 대상층이 지금 2019년생들인데 사실 지금 작년, 재작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3세, 4세 요 그 영유아들이 지금 놀이방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보는 시선이 지금 굉장히 짠한 시선인데 갑자기 빨리 학교를 들어가서 그 경쟁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지금 너무 싫은 거죠, 지금. 근데 더
맘카페의 의견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치명타입니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인데 네. 지지율 국정평가는 휴가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쉼없이 이어지거든요.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 25%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 66. 네. 66%. 네. 네. 예. 이게 좀 지난주 조사 결과보다 이제 긍정평가 이 퍼센티지가 더 낮아진 거죠. 그렇죠. 긍정 4%, 각 4%인데 4%씩 긍정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4% 내려가고 예. 부정은 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 지금 그것도 다 반영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박순애 장관의. 예, 그거 그렇죠.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그 지금 좀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 게 그 이제 대통령 휴가 가셨는데 이제 네. 연극 보러 가신 거, 요런 연극 보러 가신 건 조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예.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전화 통화도 지금 뭐 반영이 안 된 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안보 이슈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큰 폭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저는 만 5세 취향 연령 논란이 결정적입니다. 이거는 여성도 추가 이탈하고 네. MZ세대도 추가 이탈을 하고 또 중도층도 더 추가 이탈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갤럽에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후에 네. 이 만 5세 취향 연령이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취약 연령을 5세로 낮추는 거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그 다시 모색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한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 단체가 계속 요구하는 게 철회를 확실히 확언을 해달라. 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시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좀 명확하게 안 하겠다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은 철회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그 비슷하게 메시지를 내서 예. 요거는 근데 이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오시면은 어쨌든 인적 쇄신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본 다음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논의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안철수 의원도 강조하고 네.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금 5세 취향 연령도 중요하지만 학계제를 바꾸자. 그러니까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유보 통합이 있습니다. 유보 통합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한다는 거죠. 네, 그동안 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집어넣을 거면 어떻게 집어넣을지 논의하자. 네. 마지막으로는 종합적 사고입니다. 만 5세 애들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모든 애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엄마나 아빠를 돌려보내야 되죠. 엄마나 아빠가 대거 아이가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주고 집을 구할 때도 우선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걸 종합적 사고의 판단의 산물이 돼야 되거든요. 네. 뭐 길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교육부의 장기 과제거든요. 그쵸. 사실 어느 정권이나 계속 이 있었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예.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학제 개편, 그 뭐 유보 통합,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문제, 이거 다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찬성 반대 의견이 다 갈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갑자기 이 카드를 꺼내들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부모 간담회를 바로 다음 날 했는데 거기서 그 학부모 간담회 장관의 장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 뿌리치는 그 사진 한 모습. 장이 사실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여론조사가 한 다.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울먹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손을 이렇게 이제 위로를 위해서 눈물을 이제 닦아주려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제 했는데 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러는 논란이 빚어졌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좀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저는 그 김진표 국회의장을 꼽았습니다. 김진표 의장이요. 예, 그 지금 커뮤니티 쪽에서는 김진표 의장이 여지껏 국회의원을 한 것 중에서 가장 빛난 하루였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 낸시 펠로시 그 미국 그 권력 서열 3위인 의장께서 오셨는데 의전 프로토콜이 완전히 지금 부실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커버를 했고 그리고 뭐 의장들도 도열을 해 있었고 막 그래서 어쨌든 낸시 펠로시 의장께서 가실 때는 한국 방문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라는 말을 하시고 떠나셔서 어쨌든 지금 요거가 이렇게 좀 뒷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잘 수습이 안 됐으면 요것도 네. 사실 대통령 지지율 다음 주에 나올 거에 또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공항 영접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뭐 의회나 행정부 관리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홀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근데 국회에서 의전을 담당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저기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 각자 서로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외교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의전 한국에 내리셨을 때 그때는 도열에 있었어야 됐거든요. 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네네. 근데 이게 카운터파트가 그 지금 하원 의장이니까 국회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국회도 국회로서의 책임을 또 역할을 다했어야 되는 것이고 뭐냐면 이것도 소통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의전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이렇게 시끌벅적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어느 한쪽이든 국회가 카운터파트면 국회가 어떻게 영접을 하고 의전을 하기로 했다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나오는 것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뭐 중국 눈치 보겠냐 우리가 못 간 게 뭐의 이유가 뭐가 있냐 미국이 토라지 않느냐 이제 오상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그냥 미리 협의 없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기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러면 안 간 거는 뭐 문제가 있느냐 꼭 뭐 미국 눈치 보기 때문에 꼭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낸시 펠로시는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을 두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여성 인권을 다루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냥 미국이고 미국 하원 의장이 아니라 우리 이 인권의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아니 그거는 인권이에요. 일본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이 낸시 펠로시 고령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가 대한민국 예우를 생각해서라도 하원 의장이 아까 의전 서열 3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에서든 어디든 간에 외교부도 이런 걸 좀 소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국회에 전화해보고 대통령실에 전화해보세요. 대통령 휴가 중인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의전하기로 했습니다. 왜 발표를 못하냐는 아니 근데 그게 그 대통령이 만나냐 안 만나냐 갖고 너무 이게 혼선이 빚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소통의 끈이 잠깐 놓쳐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 안 만난다 그 공방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약간 그 소통이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아 순방이 사실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큰 불씨를 몰고 온 그 순방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그 외교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이 고래 싸움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고래가 아직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이 고래 싸움에 무조건 하고 뛰어들고 급속히 판단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복잡한 이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그 합의점이 찾아진 것 같아요. 40분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냥 일단락이 되고 이게 지금 여당 쪽에서는 뭐 만났어야 되지 않느냐, 안 만나도 된다. 야당 쪽은 만났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마무리는 그 서로 어쨌든 합심을 해서 막아냈다. 어쨌든 마무리 잘 됐다. 네네. 네, 마무리 잘 된 걸로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패자 이번 주 패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두 분이 함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패자로 선정을 하셨어요. 전 국민을 대동단결시킨 박순애 부총리십니다. 뭐 두 분이 또 앞서서
뭐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실 얘기가 있나 싶은데 저는 추가로 하실 게 있습니까? 승자 맘카페를 제가 뽑으면서 이 주제를 선택했으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준다. 결국 소통의 문제거든요. 저는 만 5세 취향 연령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논의할지 적어도 어느 기간만큼은 충분히 논의할지 이것만 발표를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시끌벅적 논란과 혼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상당한 경험이 있고 전문가인데 또 교육부라고 하는 조직까지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투루 다루어졌을까? 소통이 왜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는 이게 소통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든 어떤 식으로든 평가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순애 장관도 항상 뭔가 발언하기 전에는 소통, 절차, 과정, 여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지금 통통통. 예, 이 박순애 부총리 교육부총리시잖아요. 교육부 네. 장관이기도 하시지만 근데 그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신발 벗겨진 부분과 관련해서 네.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셔서 그 영상을 보면 기자들이 언성이 굉장히 고성이 나오는 게 왜 이야기 안 하고 가냐고 막 따지는 목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박순애 장관이 지금 상당히 조금 그 멘탈이 흔들리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땐 소통 부분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만 5세 조기 입학을 꺼낸 것 자체가 교육부 현안 자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수습을 좀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학부모 단체들이라든지 그 이해관계자들과 좀 더 소통을 그냥 그 주제를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또 주제를 바꿔갖고 2학기 학사 운영하고 무슨 방역 정책에 대한 걸 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계속 진도를 나가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더 이 태도가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정상으로 잡혀 있기는 코로나 방역과 학사 운영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기자들의 관심사는 만 5세 취향 연령이 제일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더라도 소통을 하고 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또 내놓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런 큰 홍역 이제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만 네. 이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공청회나 뭐 무슨 계속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시킬 만한 그 여지가 안 보인다는 게 좀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책, 특히 교육 정책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정책이에요.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 벌집을 쑤셔놓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은 빨리 소통, 그래서 기자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게 정말로 폐기된 거냐 아니면 재추진 의사가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더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회피하니까 지금 박순애 장관의 이 태도는 대통령 지지율 다음 주에 추가 하락 요인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지금 사안이거든요. 근데 박순애 장관은 뭐 앞서서 그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뭐 이게 계속해서 여론이 좋지 않으면은 뭐 이 정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그렇죠. 정부에서 이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한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통, 고통, 분통의 상태에서는 차분하게 정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주제는 섣불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지를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다음에 어떤 절차로 앞으로 이것을 과정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드리고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하고 진행을 못하면 못하는 부분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다. 이게 경찰국 이슈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국 이슈도 마찬가지로 같은 여론을 수렴하고 이 경찰이라고 하는 대상자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잘 알면 해결이 되는 거죠. 이은영 소장님이 지금 뭐 경찰국 얘기를 했는데 이은영 소장님은 이 박순애 장관 외에도
패자로 행정안전부를 꼽으셨는데 이 경찰국 관련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두 가지 때문에 행안부를 꼽았는데 일단 경찰국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사적 수주와 관련한 논란도 지금 발주처가 행안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적 수주와 관련해서 이 지금 그 발주한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업체 이름도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드론 수주하려고 드론 업체 이름도 지금 가명으로 사용을 했고 공사 지역이나 그다음에 발주처나 그 입찰 방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 그 공관 관저 관련 관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발주처가 일단 행안부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대통령 그 관저인데 이게 행안부 물론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행안부가 근데. 정확하게 대통령실이 발주처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경호실이 되거나. 근데 지금 행안부로 나와서 이게 위장 입찰 아니냐. 그리고 이 업체, 이게 수주를 해간 업체들이 다 과거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와 연관이 있던 업체들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사실 솔직히 이번에 24% 여론조사 하락된 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폭탄이 하나 더 나와. 하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불확실한 것은 결국 또 국민들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또 범위가 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설명을 할 내용이 있다면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입찰을 3시간 만에 진행한 경우 전 좀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수의계획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입찰을 또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그 발주되는 것들은 좀 수의계획 형태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금 그 발주를 어쨌든 나라장터를 통해서 했으면 조금 정상적인 그 절차는 좀 지켜줬어도 충분하다. 그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수의계획 형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 발주 지역도 지금 세종특별시로 돼 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다음 주에 또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 여론 동향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이번 주 승자와 패자 얘기를 했는데 온통 박순애 장관 얘기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승부처가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죠. 배종찬 소장님. 네, 이은영 소장과 같은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 비대위가 지금 결국 비대위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의 내분으로 촉발된 비대위 출범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상임 전국위에서 오늘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당헌을 바꾸고 당헌에 이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포함한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되고 선정이 되고 비대위원장까지도 이제 정해지면은 빠르면 이제 10일 날 비대위가 출범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승부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또 대통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사퇴 수습이 될 것인가. 보통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기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터닝 포인트가 돼야죠. 비대위 그러면은 인물 연관으로 가장 많이 연결되는 인물은 김종인. 그러니까 뭔가 위기 상황이면 구원투수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치적인 문법이었는데 여의도 문법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퇴 수습이 될 건가. 거론되는 인물은 뭐 당 내부에서는 주호영 의원, 당 바깥으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또 박주선 전 취임식 위원장이 이제 거론되고는 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참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퇴 수습인가 아니면 점입가경인가 첩첩산중인가 진퇴양난인가 오리무중일까
이게 이제 성부처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은영 소장님. 배 소장님은 이제 비대위로 이제 비대위 가는 걸 지금 전제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9일에 있을 정국위를 짚었거든요. 정국위가 지금 온라인 개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의 이제 혹시라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하면 어쩔까. 저는 그런 것까지 한번 감안해서 네. 일단 정국위가 승부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천여 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ARS로 투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오늘 상임 정국위 정국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54명 중에 14명 참석 안 하고 40명만 참석을 했고요. 그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29명만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압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의 방향성이 설정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국위에서의 그 논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게 그 비대위로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비대위 올 수도 전환이 있지 않을까.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것도 염두에 일단은 둬야 돼요. 이게 네. 이제 당내 상황은 항상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은영 소장님은 못 간다. 저는 비대위로 간다. 예. 다음 주에 결정되니까 예. 다음 주 금요일 방송에서는 한 명은 못 온다고 봐요. 저는 이제 저도 같아요 생각은. 근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비대위로 가긴 가는데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부 갈등이 아직 그렇죠.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견된 수순입니다. 예견된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앞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KBC 광주방송, UPI 통신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했던 조사 중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1위예요. 이준석 대표가 23.5%로 가장 낮고 그다음이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자 윤핵관 또는 친윤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제원 3.2%, 권성동 1.6%, 김기현 4.3%, 권영세 통일부 장관인데 2.8%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비대위가 됐든 전당대회가 됐든 이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듯 전국위원회가 됐든 이 당내 내분의 수습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불씨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포용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준석 대표의 흔적이나 영향력을 지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질까요? 예.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이준석 체제가 퇴출 수순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이른바 이제 윤핵관과 윤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반응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문자에 대해서 그 인식이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사장이 직원의 지시를 불응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준석 대표가 당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선을 넘었다라는 그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선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그 좀 전에 나온 뉴스 좀 검색을 해보니까 무조건 그 가처분 신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이 대표가요? 이준석 법적 대표. 대응이죠. 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그 전에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의 화살을 겨누질 않았는데 지금 한 2, 3일 전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겨누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해고를 당한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구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상황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법적 대응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눈 뜬 채 대표 자리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당헌을 개정해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비대위원장이 가지게 되면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제명이나 뭐 해임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문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수 없다. 우리 돌아오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전면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예. 현재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론전을 해서라도 맞서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네. 좀 전문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따오구왕 리양후이 예? 도광양해를 해라. 좀 차분히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30대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뭔지 아십니까? 젊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이준석 대표 편이죠. 시간은 이준석 대표의 편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정치적으로 정교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이준석 대표에게 멀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게 또 멀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게 또 문제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법적인 대응,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에 대해서 손 놓을 때다. 이제 당이 더 이상 혼란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해져라.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는 좀 기성세대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참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주변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정당의 상황이 아니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볼 때 참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젊은 세대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 네, 그래서 저 오히려 참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정의와 부정의의 대립구도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저도 예전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참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잘못된 내가 조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죽게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닌가. 사는 사람 없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네, 이거 같아요. 어른들은 이제 기성세대는 논어활, 공자활 하면서 맹자활 하면서 3, 4, 1은 그랬지 않습니까? 3, 4, 1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NS 시대에는 직언직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를 안아줄 만한 품이 국민의힘에는 없다라는 거겠죠. 너 죽고 나 죽자. 뭐 결국 자폭 모드예요, 그러면? 네? 그 안에서 요새 이제 그 한산 영화가 유행이잖아요. 그 내가 죽기로 하면 산단 말이에요. 지금 생적사 사적생. 네, 지금 그 자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준석 당 대표는. 참 국민의힘 당 상황도 여의치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참 이 상황 속에서 이거 반전의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두 분의 그럼 조언을 좀 들으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저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경미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미요? 경제로 미래로. 4주 전에 경미가 아직도 그래서 남아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미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경제로 미래로. 경미야 이제 휴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미 향수를 잔뜩 뿌리고 나와라. 사람들 경미 이렇게 이제 인식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리경호 사람이거든요. 이준석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만 5세 취향 연령 만 5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율이 55% 가야 대통령이 국정 동력에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경미야. 배종찬 소장님의 이 줄임말이 너무 현란해가지고 이게 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소장님. 저는 그 경미라는 향수를 뿌리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80일 만에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요. 이번 주말에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됐든 좀 책임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돼요.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쪽방촌에 가갖고 혼나는 걸 봤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보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냐 걱정된다. 쪽방촌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런 말씀 하시니까 주말에 반드시 좀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된다.
전 그런 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준서가 하고 찾아가야죠. 예. 뭐 어떤 극적인 어떤 합의점이나 모멘텀이 생길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